엄마 아빠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 우리는 애들 때문에 오히려 넓은 집이 필요하고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해. 뭐? 집을 바꾸자고? 뭐 명의는 일단 그대로 둬도 되고 식구 많은 사람이 넓은 집 살고 적은 사람이 작은 집 살면 좋잖아? 합리적이고. 합리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아니 이게 뭐가 말도 안 돼? 넓은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돈을 모아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래? 아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그럼 우리 넷이서 그 작은 집에서 북적북적 사는 건 엄마 아빠는 불쌍하지도 않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정유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의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얼이 빠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건 정 씨보다도 남편이 더했습니다. 딸이라면 껌뻑 죽었죠. 그래서인지 정 씨의 딸은 결혼 후에도 부모 등골을 빼먹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라면 단 한 번도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씨 부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는데 끝까지 자신들의 노력 없이 부모 덕을 보려는 행동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사줬던 집도 좁다며 넓은 정신의 집과 바꾸자는 딸과 사위. 그런데 그 태도가 꼭 맡겨놓은 것을 돌려받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니 오히려 고마움을 모르는 딸과 사위에게 정 씨도 더 이상 더 뒷바라지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외동딸인 임정아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임신 초기 때부터 딸 타령을 했는데 딸을 낳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그래서 정 씨보다도 유별나게 딸을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딸은 미대를 나와서 유아 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었죠. 예비 사위의 직업은 좋았지만 사돈내는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귀띔을 하긴 했지만 사돈도 상결례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들 결혼한다고 돈은 못 보태줘도요. 나중에 부모 부양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도와주진 못해도 부양해달라고도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돈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에서 집을 해주신다고요. 아, 네. 사정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있는 상태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하고요. 이미 딸과도 이야기가 다 된 바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돈은 상결례 때 했던 말대로 결혼에 일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딸의 명의로 24평 아파트도 한 채 해주고 비어있는 집의 가구도 꽉 채워 넣어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정아도 행복하게 해주고요. 사위도 무척 기뻐했고 그 말처럼 딸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에게도 무척이나 살가운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에게 해준 지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아빠 박서방이 골프를 배운다고 하는데 골프채를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네. 아빠가 좀 골라줘. 그래? 골프를 치겠대? 응. 잘 치게 돼서 아빠랑 같이 치러 다니면 좋겠지?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닐 생각에 남편은 들뜬 것 같았습니다. 딸의 전화를 끄는 남편은 고민에 빠졌죠. 아니, 그래도 골라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이 사주게? 그래야지. 아이고, 장인의 사위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정화랑 잘 사는데 예쁘지 뭐. 농담조로 남편을 핀잔했지만 그건 정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를 무척이나 챙겼습니다. 나중에 사위가 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골프채를 비롯한 용품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위도 다른 사람들이 처가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정씨 부부가 여행을 가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여행 가? 응, 네 아빠랑. 좋겠다. 나도 데리고 가. 가려면 가? 정말? 그럼 임서방도 데리고 가도 돼? 임서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불편해서.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 임서방 좋다고 하면 같이 가. 알았어. 그럼 우리는 몸만 가면 되는 거지? 참나? 그래라.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종종 같이 여행도 하고는 했는데 사위도 정씨 부부의 여행에 따라왔습니다. 여행까지 왔는데 코스 요리는 먹어야죠. 근데 진짜 비싸네. 아, 그러긴 하네. 아빠, 우리 이거 먹어도 되지? 그리고 그 경비는 자연스럽게 정씨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고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몸만 온다던 딸의 말대로 여행에 가서도 밥 한 끼도 모두 정씨 부부가 샀죠. 그게 좋았는지 그 뒤로도 딸과 사위는 정씨 부부가 어디만 간다고 하면 따라 나섰습니다. 정씨 부부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던지 간에 함께 무언가 한다는 사실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하게 되었죠. 정말 순수하게 딸과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몸은 괜찮지? 조리원에서 나오면 애는 혼자 돌볼 생각이야? 아니, 도움이 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비싸더라고. 사위가 잘 벌긴 하지만 딸의 수입이 적다 보니 딸은 정씨에게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병원비와 조리원비까지 정씨 부부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럼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사람 써. 넌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조리원에서 돌아와서 도우미 비용까지 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싫었기에 아깝지도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환갑에 함께 간 여행이 정씨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갑이니까 그래도 해외여행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사위에게 여행을 제안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가 가장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정씨 부부가 딸 부부와 함께 넷이서 해외여행을 갔던 마지막 날 사위와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환갑인데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나. 사위의 말에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니는데.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 그런가? 그럼.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잘하잖아. 그건 그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맞아. 그것만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는 고마워해야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는 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함께한 여행이 딸이나 사위가 원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저들은 꼭 마지못해서 봉사라도 하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여기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건 그렇네. 다음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자.
돈 많이 들 텐데? 에이, 돈 벌어서 어디다 써.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만 효도할 수는 없잖아.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여러 번 여행을 다녔지만 딸이나 사위 둘 중 누구도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부는 저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사돈네는 정말로 저들 돈을 들여서 모시고 다닐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죠.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는 말이 가장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씨 부부라고 재벌도 아니고 둘이서 소소하게 다니던 여행을 딸과 사위와 함께 다니려면 돈이 2배가 아닌 3~4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쌓이다 보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내 딸이고 내 사위이니까 감수하고 데리고 갔던 것인데 딸내의 생각은 전혀 반대인 듯 했습니다. 누가 누굴 모시고 다닌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당장 이번 환갑 여행만 하더라도 전부 정씨가 결제를 했는데 말이죠. 아무리 사돈네가 형편이 안 좋다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부모인데 이쪽은 퍼주면서도 생색을 들어야 하는지 굳이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서운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씨는 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등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다다음 주에 임서방이랑 결혼기념일이라 둘만 놀러 좀 다녀오려는데? 주말에? 엄마 아빠 그때 여행 가기로 했어? 뭐야. 그러면 차라리 같이 가. 아냐. 엄마 아빠도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 좀 보낼게. 뭐야. 어디로 갈 건데? 글쎄, 아직 모르겠네. 같이 가지. 우리만 빼놓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딸과 사위가 정씨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지나고 아이들도 나오며 딸과 사위는 점점 정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은근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가 갖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며 말이죠. 그저 예뻐 보였을 때는 생각 없이 그러자 했겠지만 정씨도 자식에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라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며 말이죠. 나는 그냥 집에서 둘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래도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온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좋지 뭐. 남편도 정씨의 말을 듣고 딸내와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바보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내와 식당에서 만나서도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둘이나 되었는데 사위가 은근슬에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둘이라 차가 작긴 작네요. 짐만 좀 넣어도 차가 꽉 차요. 아, 그래? 보통 크게 아닌가? 경차도 아니잖아. 애 둘이면 요즘은 다들 카니발 같은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천장 높은 거 있잖아요. 아, 본 적은 있는 것 같네? 그럼 사면 되잖아. 차 오래 타지 않았어? 그렇죠. 6년 탔나, 7년 탔나. 근데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차가 좋긴 하지. 애들 때문에. 그러면서 둘이 계속 큰 차 타령을 했습니다. 그럼 사면 되잖아. 남편이 대답하자 사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집도 좁아서 넓혀야 하는데. 차를 새로 사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크죠. 젊은 사람들 대부분 집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하는데 딸내는 다 갖춰놓고 시작했으면서도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 차도 오래되긴 해서 둘 중 누구든 바꿀 때 되긴 했어. 그러니? 뉘앙스가 꼭 사달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 씨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 그러자 딸과 사위가 어쩐지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누가 사주면 딱 좋겠네.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들으니 사돈 내는 딸이 안마의자도 사줬다던데. 정씨 부부는 꼭 딸 부부의 ATM 기계라도 된 것 같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딸과 사위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했죠. 딸은 남편을 간절하게 쳐다보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딸을 외면했습니다. 정 씨가 딸 부부와 여행도 안 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버릇처럼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딸과 사위. 남겨진 정 씨는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버이날마저도 부모에게 얻어먹는 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정 씨가 그렇게 키웠으니 이렇게 컸겠지만 그래도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에만 하더라도 이런 때에 나서서 계산하곤 했던 사위는 시간이 지나자 정 씨에게 얻어먹는 게 당연해져 버렸죠. 정아야, 어버이날에 밥 먹자고 왔으면 너희가 계산해야지. 아, 우리가? 당황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사? 임서방 27만 원 나왔네. 소고기가 비싸긴 해. 아, 저희가 내야죠. 제가 계산서 챙기는 걸 깜빡했네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면서 정 씨에게서 계산서를 받아든 사위를 보며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고 싶던 차도 못 사고 밥값마저 계산하게 하니 서운한 표정도 지었죠. 그동안 정 씨 부부가 베푼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약 한 달 뒤에 딸이 정 씨를 찾아오고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 씨 또한 참 딸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죠. 어쩐 일로 왔어?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 엄마 아빠 얼굴도 볼 겸.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반겼을 딸을 정 씨는 어쩐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 배고프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네. 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딸의 방문이 전보다 덜 반가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정 씨는 딸의 목까지 함께 차렸습니다. 애들은? 임서방이 보고 있지. 근데 정말로 왜 온 거야?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말하기 어려운 용건이 있는지 자꾸 뜸을 들였습니다.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이 걱정스러웠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딸도 남편을 따라서 식사를 멈추고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아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좁잖아. 딸이 결혼할 때 사준 24평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집 얘기를 꺼내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지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는 집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딸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집은 넓잖아. 정 씨 부부의 집은 39평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비하면 확실히 넓은 편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 우리가 오히려 넓은 집이 필요하고 또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엄마랑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하고.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을 바꾸자고?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뭐 명의는 일단 그대로 둬도 되고 식구 많은 사람이 넓은 집 살고
적은 사람이 작은 집 살면 좋잖아? 합리적이고. 그런데 정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리적?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임서방도 같이 상의한 거냐? 아, 내 생각이야.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면 임서방한테 얘기해야지. 하지만 정 씨는 그게 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이게 뭐가 말도 안 돼? 넓은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돈을 모아서 늘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래? 아니,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지. 참, 그게 말이 되니? 정 씨와 남편이 재고해 볼 여지도 없다는 듯 말하자 딸은 도리어 서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넷이서 그 작은 집에서 북적북적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에게 받은 집에서 살고 있는 딸을 불쌍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한동안 정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더니 이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참 부모 자식 사이의 돈 때문에 이렇게 되나 싶었습니다.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더 안 해준다고 이렇게 섭섭해하니 아무래도 그동안 딸에게 너무나도 많이 베푼 듯 했습니다. 집을 바꾸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딸도 찾아오지 않았고 정 씨 부부도 굳이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딸에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해줬으면 이제는 지들 힘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젊은 것들이 뭐든 공짜로 얻을 생각만 하고. 그렇게 딸밖에 모르던 남편도 그동안의 딸과 사위에게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신들이 부족함 없이 퍼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딸내와 멀어져 지내면서도 마음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지내는 게 맞나 싶어. 이대로 지내면 어때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이렇게 등지고 어떻게 평생 살아? 우리가 등졌나? 집 안 바꿔준다니까 지들이 먼저 연락을 끊은 거잖아. 괘씸해 죽겠어. 딸을 예뻐했던 만큼 남편의 배신감도 정 씨보다 큰 듯 했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까 봐. 아, 연락해서 뭐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나 해보지. 이대로 안 볼 거 아니면 어쨌거나 대화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탐탁하지 않은 듯 했지만 정 씨는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서운해서. 그리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할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어. 그래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건 아니고. 얘기 좀 하게. 내가 내일 갈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서 우선은 둘이서 얘기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혀를 차긴 했어도 그런 정 씨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정 씨는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정 씨는 사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아 처음에는 안사돈인 줄도 몰랐죠. 아, 사돈 아니세요? 만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얼른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정아랑 만나기로 해서요. 아이고, 제가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았네요.
이만 돌아가야 하나? 아, 오셨는데 같이 올라가시죠. 그럴까요? 이것만 금방 전해주고 갈게요. 반찬통을 들어보이는 안사돈에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5층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의 침묵을 깨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허리를 다쳤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쩌다가? 뭐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또 도와주러 오는 저희 아들 며느리도 고생이고요. 안사돈이 뭘 말하고 싶은지 짐작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합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게 또 집을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저희가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사돈네는 넓은 집에서 사시잖아요. 어차피 정아가 외동딸이고 하니까 좀 바꿔서 산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사돈네 짐이 그렇게 많아요? 사돈이 하는 말에 정씨가 기가 차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올라탔습니다. 아니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명의도 그대로 두고 사는 것만 서로 바꾸자고 그랬다던데. 그러면 뭐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이삿집 비용만 드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돈도 좀 달리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물려줄 집인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사돈이 애들이랑 합가하실 계획인데 저희 집에서 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렇죠. 집을 바꾸고 말고는 딸하고 저희 문제이고요. 합가는 상관없지만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다 맞는 말 같던데. 사돈이 좀 욕심을 버리시는 게 어쨌거나 그 얘기 하러 오신 거면 저는 안 들어가고 돌아가 볼게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반찬통을 정씨에게 떠안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가 버린 안사돈. 정씨는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돈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오다가 너희 시모 만났다. 어머님을? 딸도 몰랐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정씨는 소파에 앉을 것도 없이 반찬통만 내려놓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집 바꿔서 시부모 모시고 살려고 그랬니? 그러자 딸이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왜? 아니니?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고. 집을 좀 넓혔으면 했는데. 마침 시부모님도 몸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어쩌다가 합가 얘기가 나온 거야.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는 아니지. 순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사돈이 웬만하면 바꾸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그건 어머님이 우리 생각하셔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웬만하면 바꾸면 좋은 게 맞긴 맞잖아. 결국은 대화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외동딸이잖아. 엄마 아빠 집을 팔지 않는 이상엔 결국 내 거 되는 건데? 그 전에 바꾸면 안 돼? 둘밖에 없는데 꼭 큰 집에서 살아야 해? 어째서인지 사돈과 비슷한 말을 하는 딸. 정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다 네 거니까 지금 내놔라 이거야. 아니, 나중에 나 다 늙어서 주면 뭐해. 지금 좀 도와줘야 잘 먹고 잘 살지.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집 사줬으면 됐지.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 늙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서운했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 좀 다친 걸로 시부모와 합가한다는 딸이 정씨 부부가 늙으면 부양할 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건 들어달라는 딸의 모렴치가 황당했습니다. 나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꺼낸 말인데,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만 조금 작아지는 거잖아. 집 바꾸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차 바꿔달라 뭐 해달라 안 하고? 근데 엄마 아빠 너한테 이렇게 한없이 퍼주다가 빈털털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늙어서 부양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아. 아니, 그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바꿔주지 않을 거면 큰 집으로 이사가게 보태줘, 그럼. 그 정도로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집을 조금도 못 넓힌 게 자랑이니?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엄마 아빠가 해준 거 고마운 줄이나 아니? 딸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모 덕 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자식. 뭐가 예쁘다고 집을 사주고 바꿔주고 해? 넓은 집 필요하면 너희가 벌어서 사. 그리고 엄마 아빠가 번 돈은 네가 아무리 외동딸이라도 너한테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야. 왜 없어?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거지. 아예 엄마 아빠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 왜 그렇게 삐딱해? 그리고 그러기 전에 차라리 사회에 다 환원해 버릴 거야. 기부해버린다고? 그래. 그게 더 의미 있겠다.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렇고 임서방도 그렇고 정말 실망이 크다.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서 어떤 지원도 바라지 마. 아니, 엄마.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집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아? 돈을 벌어. 젊은 애들이 뭐든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교육시켜놨으면 됐잖아. 그리고 시부모는 이 집에서 모시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이미 준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니까? 더 이상은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 돈 얘기 하려거든. 차라리 전처럼 연락을 하지 마. 정 씨는 억울해하는 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지금은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딸이 저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정 씨 부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딸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다 보니 선을 모르게 되었고 사위도 이것저것 베풀다 보니 처가를 만만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부모를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자식들도 있는데 어째서 정 씨의 딸은 부모의 등에 빨대를 꽂고 골수까지 빨아가려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무언가 잃어본 적이 없으니 쉬운 길만 찾는 딸. 그 쉬운 길이라는 게 부모의 도움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손에 쥐게 되니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었죠.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했던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배신감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 씨도 남편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집을 바꾸고 차를 사주고 결국엔 모든 걸 다 딸에게 갖다 바친 뒤에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거절하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이 일로 따지려들 테니 안 받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남편은 더 속이 상해 보였습니다. 이미 준 집도 뺏어오고 싶은 거 지금 겨우 참고 있어. 딸 명의로 사준 집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 씨도 남편도
결혼한 자식 뒷바라지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뒤늦게 부모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대로 연을 끊으면 딸은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초조해 보였죠.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가르침 얻었다. 더 이상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얼굴도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씨는 사위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말이죠. 정아한테 퍼부었던 돈이면 우리 둘이 1년 내내 여행 다녀도 남아돌겠어. 그러니까 그만 신경 끄고 우리끼리나 재미나게 살자고. 정씨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머릿속에서 딸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너 그 말 꼭 지켜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명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별장을 살 때는 돈 아깝다며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 김 씨의 별장을 몰래 쓴 것도 모자라서 불을 내는 큰 사고까지 쳤습니다. 김 씨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배째라는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들과 사돈의 만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너무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은 김 씨 본인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피해는 김 씨 혼자 다 감수해야 했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서로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무모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간은 김 씨도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회사가 끝난 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고, 김 씨 또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김 씨 부부는 돈 버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여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안 보인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겠어. 회사를? 그래. 사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남편이 갑작스레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이 힘들었던 김 씨는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 퇴직금으로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김 씨 부부는 염원하던 대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전의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쉴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는 공부도 시켜줄 수가 있었죠. 비록 아들이 그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말이죠. 법 공부를 하던 아들은 공부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기까지 김 씨 부부가 뒷바라지를 했죠. 식당이 잘 돼도 김 씨 부부는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날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엄청 떨어질 때였는데 남편이 투자를 하겠다며 빌라를 샀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김 씨가 샀던 빌라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기에 이쯤에서 팔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 그놈 결혼하면 이 집이나 주지. 그러다가 오르면 팔아도 되고. 김 씨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세를 주던 빌라는 아들이 결혼하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 용철이 말이야. 용철 씨가 왜? 이번에 귀촌을 한다네. 정말? 완전히 이사 가는 거야? 어디로? 남해로 간대. 남해? 거기에 연고가 있대? 재수씨 고향이래. 50대 후반이 되니 주변에 은퇴한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귀촌을 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지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나이가 드니 심경에도 어떤 변화가 왔죠. 우리도 귀촌이나 할까? 당신 고향이나 내 고향이나. 아나도 바닷가 앞에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근데 식당은 어떻게 해? 회사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지만 돈벌이가 되는 식당을 지금 당장 문을 닫고 내려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달려온 인생에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갱년기인지 뭔지 좀 숨 쉴 틈이 필요했죠. 그러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살까? 별장처럼. 집을 사자고? 별장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원하던 대로 바닷가 앞에 집을 한 채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서해안 정도에 사두면 주말마다 갈 수도 있을 듯 했습니다. 돈 많으신가 봐요.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어쩐지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셔야죠. 그 수익 나오는 부동산에서 네가 살고 있는 거잖아? 저희 집이요? 그거 말고요.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 개 사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김 씨가 요새 우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돈만 벌다가 죽겠다 싶은 기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바닷가 앞에 있는 집 살 거야. 말리지 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김 씨 부부가 바닷가 집을 사는 걸 무척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는 쉬는 날마다 집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다가 전원주택 사봤자 오르지도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런 김 씨를 보고 아들은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저한테 주시면 제가 투자할 곳 좀 알아볼게요. 집 살 거라니까? 아니, 여행 가고 싶으면 그때그때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죠. 그게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됐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신경 쓰지 말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 결국 김 씨 부부는 원하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와 걸어서 5분 거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150평 대지 위에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죠. 자주 가지도 못할 거면서. 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 투덜거렸죠. 그래도 김 씨 부부는 좋았습니다. 한 달에 2~3번밖에 못 내려가기는 했지만 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 올해부터는 쉬는 날 좀 늘리자. 가끔씩 내려가서 잡초도 뽑고 바닷가도 거닐고 김 씨 부부는 대부분 쉬는 날을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쉬는 날을 늘려서 식당 일도 조금 쉬엄쉬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요. 어디 갈지 고민을 해봤는데 서해안 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거기에 별장 있는데 굳이 돈 쓰는 것도 그래서 엄마 별장에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여름 휴가를 김 씨의 별장으로 가겠다는 아들. 그동안 사진으로는 집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소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 김 씨가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숙박비 대신에 잡초 좀 뽑아주고. 안 그래도 요즘에 일이 바빠 못 내려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에 다녀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진짜 좋긴 하던데요. 그렇지? 사길 잘했지? 바닷가도 가깝고 정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막상 가보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종종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김 씨의 별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앞 집을 샀다는 걸 다른 친척들이 알았는지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놀러 가려는데 성수기라 그런가 방도 없고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형수네 별장에서 2밤만 묵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름 휴가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가 펜션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용한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대신 담배는 피시면 안 돼요. 특히 2층은 벽이 전체 다 편백나무라서 담배 피다가 잘못하면 불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아이 당연히 담배는 밖에서 피죠. 그렇게 시동생에게 집을 빌려준 다음 주 식당 문을 닫는 날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를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거실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실내가 보였습니다. 뒷정리를 한 건지 만 건지 늘 깔끔하던 거실엔 가스 버너와 냄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검정 봉투도 몇 개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도 다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밖에서 펜션을 이용해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쓸 텐데 어떻게 가족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돌아간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 안으로 한 발 떼서 들어가는 순간 김 씨는 바닥으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서둘러서 김 씨를 일으키는데 남편도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온통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미끈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 기름이 굳은 듯 했습니다. 바깥에 그릴이 있는데 안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은 것 같았죠.
아니, 바닥에 신문지도 안 깔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남편도 골치가 아픈 듯 했습니다. 벽지도 찢어졌네.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집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 편백나무 냄새 사이로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굳어 있으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깨끗하게 쓰라니까. 남편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치웠다고 변명을 하는데 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동생과 마주쳐도 왠지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언니, 우리 휴가 가려는데 언니네 별장 좀 쓰면 안 될까?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딱 3일만 쓸게. 그리고 숙박비도 낼게. 20만 원에 좀 빌려주라. 아니야. 100만 원을 줘도 그건 안 돼. 미안하지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김 씨 부부는 그 누가 부탁을 해도 집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청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별장 좀 써도 돼요? 그래, 써. 아, 근데 저희끼리 가는 건 아니고요.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그쪽 주변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이 엄마 별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정이가 너무 좋다고 자랑했었나 봐요. 사돈 총각이랑 다 같이? 너도 다른 사람한테는 별장 안 빌려주는 거 알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가 부탁이라. 또 장모님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시다고. 구경도 할 겸 가보고 싶으시대요. 마침 바깥사돈도 얼마 전에 은퇴하고 쉬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 씨가 싫다고 하면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써. 알겠지? 당연하죠. 그렇게 아들과 사돈에게 별장을 빌려주고 나서 2주 뒤에 가본 김 씨는 집 상태를 보고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별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녀간 뒤에는 사돈에게서 따로 연락도 받았습니다. 좋은 집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힐링이 됐다며 말이죠. 그래서 빌려주고 나서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별장에 한동안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하루만 별장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요즘 별장 안 가시나 봐요. 저번에 갔을 때 풀이 엄청 자라 있던데. 아이고, 가서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영숙 씨 알지?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 네. 지난달에 일을 그만뒀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그래도 식당 쉬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엔 병원 다녀. 일이 늘어났더니 허리가 말썽이네. 하필이면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직원이 아들이 사는 서울로 떠나는 바람에 곤란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식당을 맡겨놓고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했고 새로운 사람도 아직 못 뽑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도 좋지 않았던 허리가 요즘도 아파서 매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간 김에 예초기 좀 돌릴게요. 어머, 그래 줄래?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내려가서 제가 관리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김 씨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별장에 못 가봐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유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깨름칙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별장 못 가시잖아요. 그렇지?
만약 누가 좀 장기적으로 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누가 빌려달래?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 거의 안 가시길래? 혹시나 해서요. 비워두기는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싶지는 않네. 가끔 가더라도 우리 집인데. 집을 빌려주는 건 좀 그렇지. 돈을 줘도요? 아이 골치 아파서 싫어.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아들은 김 씨의 대답을 듣고는 싱겁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도 뜬금없는 아들의 질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다기에 별장 고지서도 모바일 고지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띠링 울리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3달치 전기세가 밀려 있었는데 금액이 7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했고 보통은 비워져 있는 집이니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들에게 10만 원씩 입금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들려서 사용하더라도 보통은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도 남아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전기세가 밀려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누전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에어컨을 몇 번 틀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가 보다. 한전에다가 전화를 해봐야 하나? 그런데 한전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검침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영이한테 연락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누전 아니에요. 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제가 콘센트에 전자제품을 뭐 하나 꽂아뒀는데 계속 가동이 됐나 봐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을 못했네요. 제가 바로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뭘 꽂아뒀길래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별장에 갈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한 달이 지나자 어쩌면 아들 말처럼 가끔씩 펜션이나 호텔에서 묵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김 씨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불이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은 김 씨. 별장에 불이 났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허둥지둥대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화가 된 상태인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세 분이 지내고 계시던데요. 2층에서 불이 옆 나무에 옮겨가서 근처 밭까지 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김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3명은 사돈네 가족이었고 사돈네 외에 장에 다녀온 사이에 사돈 총각이 편백나무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을 꺼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이 홀랑 타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확인한 집은 김 씨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2층이 홀랑 타버렸고 1층도 제가 내려앉아 폐가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묵은 것 같지도 않은 게 살림을 하는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돈 내외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동안 이곳에서 지낸 것 같았죠. 내 집도 타버렸고
이웃의 밭이 타버린 것도 우선 김 씨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벌금은 사돈 내외가 냈지만 김 씨가 지불한 이웃의 피해액과 김 씨의 재산상 손해를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건가요? 그게 이서방이 좀 지내도 된다고 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얼마나 계셨어요? 한 달 아니 2달 조금 안 됐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내려와서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김 씨가 이를 수습한 뒤에 나중에 사돈과 아들 내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안 다친 건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김 씨의 피해가 가볍지 않으니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태도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우선 500만 원 드릴게요. 피해본 건 3천이 넘었지만 500밖에 없다는 사돈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이웃에게 보상해준 돈도 메꾸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준 뒤에도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러자 아들이 천천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언제? 엄마, 그건 저랑 따로 얘기해요. 사돈도 돈 이야기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아니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니? 저희가 목돈 생기는 대로 드릴게요. 생판남이었다면 법적으로 뭐라도 해보겠지만 그냥 친척도 아니고 사돈지간이니 더 강력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차차 갚는다고 하니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단 1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지를 못했죠. 도대체 돈은 언제 주는 거야?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천천히 갚겠다고 했으면 다달이 얼마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김 씨는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는 사돈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별장에 불이 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수리는 다 하셨어요? 그래. 수리는 다 하긴 했는데 갈 수가 없다. 왜요? 아, 왜긴 왜야? 안 그래도 타지 사람이라 이웃들의 텃세가 없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혔으니 김 씨 부부를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리한다고 시끄럽게 하니 지난번에 내려갔을 땐 이장이라는 사람에게 한참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쉬러가는 별장인데 불편해서 도무지 갈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속도 모르고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리 다 끝났으면 혹시 저희가 하루 좀 써도 돼요? 뭐라고? 아, 이번 주말에 좀 다녀오려고요. 놀러 갈 돈이 있으면 엄마 돈이나 갚어.
아,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별장에서 좀 묵자는 거죠. 호텔은 비싸니까. 너 정말 양심은 있니? 너희 장모는 그 돈 언제 준대? 금방 주신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양심이 있으면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쓴다고 해도 이제는 안 돼?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참다 못한 김 씨는 사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반년 넘게 흘러서 받은 금액이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네 별장이 아니더라도 놀러 갈 건 다 가는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줄 돈만 없는 듯 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어쩐 일로 연락을 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별장은 팔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불났던 집이라 헐값에 내놔야 하는데 지금 그 수리비조차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돈이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요. 바깥 양반은 퇴직해서 돈벌이도 없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바로 마련을 하겠어요? 바로가 아니라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당장에 몇 천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따지셔야겠어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때서요? 그리고 사돈끼리 돈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도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네 입장 생각하느라 참은 거야. 고소하고 싶은 거를. 고소요. 그러면 제가 처가에서 고개라도 들겠어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장모님이 못 주시면 저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참았던 것이 배려인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 네가 대신이라도 갚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죠. 별장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는데 운이 좋게 금방 팔렸습니다. 바닷가 앞집을 찾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본 금액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도 부동산에 내놓았죠. 엄마, 집에 부동산에서 찾아왔는데 뭐예요? 엄마가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 네가 갚는다며. 너 주려고 했던 그 집이라도 팔아야겠다. 네? 뭐라고요? 못 들었니? 그런 줄 알고 빨리 집 좀 비워줘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엄마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돈 앞으로는 소장이 갈 거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저희 집은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그거고. 어차피 그 집도 내 건데. 내 거 팔았다고 손해본 게 없어지니? 그 돈 보태서 별장도 새로 마련할 거야. 너희가 모르는 곳으로. 그러니까 빚진 건 너랑 사돈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더 이상의 호구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얼른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나가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테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김 씨는 아들을 빌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아들과 사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요. 애들 집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소송 거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도 사돈도 김 씨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던 김 씨는 이제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빌라를 판도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에게 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교훈은 되었습니다. 사돈은 우선 2천만 원부터 갚겠다며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용을 써도 못 받던 돈을 일부라도 우선 받게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을 뺀 뒤로는 한동안은 김 씨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철없고 처가밖에 모르는 아들은 김 씨도 없는 셈 치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아들 챙길 돈과 노력과 정성으로 김 씨 스스로의 삶이나 신경 써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로운 별장을 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삶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비록 아들이나 사돈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어머님 아들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아들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며느리 아니라며.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나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은 결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심 씨의 속도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심 씨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심 씨도 자식을 못 이기고 받아들였던 아들의 결혼. 누군간 유별나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쉽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 있는 아들이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데 말이죠. 수없이 많은 고민이 있었고 평생을 느낄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엔 이왕 가족이 된 거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내내 마음에 품고는 안갚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내 불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 씨는 아들 김인혁을 낳은 뒤에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이미 하나 낳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둘째를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엔 심 씨 부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있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갔죠. 양가 조부모에게서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고 심 씨 부부도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람처럼 잘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연애도 하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심 씨 부부에게 소개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30이 넘어가자 심 씨도 조금씩 걱정이 되었죠. 너 연애도 하면서 일을 해. 청춘이 아깝다. 심 씨의 말에 아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금방 30 중반, 후반, 40이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노총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아가씨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 몸만 오라고 해, 몸만. 심 씨도 남편도 며느리만 생기면 아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애기도 봐주고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행복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이 33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너는 이렇게 단계가 없니?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뭐가 이렇게 갑작스러워? 그러게. 당신이 인혁이는 여자친구도 없다고 한탄했잖아. 그런데 결혼이라니. 기쁜 한편 당황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 심 씨를 보며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요.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고 망설이는 아들. 왜? 엄마는 연상도 괜찮아. 혹시나 하는 맘에 꺼낸 말이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상은 아니에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런데도 말을 쉽게 잊지 못하던 아들이 심 씨 부부가 답답해 숨이 넘어갈 때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뭐라고? 아들의 말에 심 씨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충격적인 이야기. 4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심 씨는 앉은 상태로 휘청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놀랐는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는 2년이나 만나왔다고 하는데 그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오는 동안 심 씨는 전혀 몰랐고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도 웃어넘기기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그냥 이혼녀라고만 하더라도 놀라 자빠질 이야기인데 아이까지 있다니 심 씨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심 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심 씨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아들도 착잡한 눈으로 심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인혁이 네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크게 상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이유를 아니까 여태 말을 못했겠지. 엄마 아빠는 할 말 없다. 엄마, 이건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봐라.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던 심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조금 있자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줄담배를 피웠는지 담배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늘만은 잔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도 피울 줄만 알면 10개피라도 피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인혁이 그놈이 미친 거 아니야? 다소 격앙된 남편의 말에 심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혁이가 그럴 리가 없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무조건 맘 바꾸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건 심씨 부부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아들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이혼녀를 만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심씨도 고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 있고 이혼한 게 어때서요?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물론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심씨의 아들과 상관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초혼인 내 아들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더 이상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 박지 말어. 심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듯했고 휴대폰을 쥔 손도 잘게 떨렸습니다. 평생 속도 안 썩이더니 지금 이렇게 크게 썩이려고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섰죠. 그런 심씨의 속도 모른 채로 아들은 미리 연락도 없이 심씨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너 제정신이니? 심씨가 아들에게만 들리도록 이를 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TV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함께 들어와서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심씨는 그런 셋을 심란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았습니다. 아들 회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에게 반해서 먼저 다가갔다는 아들. 여자를 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애가 옆에 있지만 않았어도 예쁘고 참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할 듯 했습니다. 애 엄마 같지 않게 고왔죠. 하지만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다 부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건이 기우는 결혼이었으면 심씨는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차라리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었다면 살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씨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노력해도 여자가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었죠. 미안하지만 저도 아들 귀하게 키웠어요. 애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결혼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심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인혁아, 엄마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근데 네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 나머지 평생이 달렸잖아. 너라면 인혁이 네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허락할 수 있겠니? 아들도 여자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도 여자가 심씨의 심정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모자를 심씨가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애 다리 아프겠네. 심씨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결혼시키면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혼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이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줄 알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법이야. 현우, 이미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라는 아이가 4살이고 아들이 여자와 2년간 만난 거면 아들은 아이가 거의 핏덩이일 때부터 봐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아들이 그 아픔을 떠안는 걸 참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녀가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수한테 상처 주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아들의 말에 심씨는 목이 턱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아들. 그 자리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심씨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고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도 여자가 받는 상처에 더 마음이 쓰이는 듯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던 아들은 얼마 뒤에 홀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들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셋이서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꼭 심씨의 아들이 낳은 자식 같았습니다.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기쁘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주는 아들에게 차마 모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자주 찾아와서 심씨 부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폐악이라도 부렸으면 따라서 드러눕기라도 했을 텐데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보니 심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날이 갈수록 괴로워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자랑 찾아와서 납작 엎드린 아들. 잘 살게요. 엄마.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여자도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어린 아이를 앉혀두고 고개 숙인 여자가 참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마음대로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리겠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끝에 결국 심씨도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심씨 부부가 얻어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내심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엔 큰 집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애는 또 안 가질 거야? 네.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애기 생기면 현우도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씨도 아들을 닮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남의 핏줄인 손자 하나가 전부였으니 심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조차 결혼을 허락했으면 심씨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이지만 자꾸 보니 현우도 예뻤습니다.
이제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쩐지 아들과 닮게 보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심 씨는 그래, 인생이 별거 있냐, 행복하면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나온다는 게 좀 일찍 와버렸네. 금요일 저녁, 어느 날 아들네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에서 갈비를 재워왔습니다. 어린 손자가 먹어야 하니 간장 양념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심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은 아직 밖이라고 했습니다. 저 퇴근하고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인종 눌러보셨어요? 연수 집에 있을 텐데. 여기 1층에서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네. 어디 간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지금 밖에 추운데 그러면 들어가 계실래요? 비밀번호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심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주었지만 어쩐지 막 치고 들어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왔다 갔다 했던 집인데 이제는 부부의 집이라고 생각하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추위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30분 안에 온다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 가 있기도 그랬고 찬바람이 너무 불어 콧물이 뚝하고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10분 정도 밖에서 떨던 심 씨는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죠. 어? 집에 있었어? 심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인혁이가 알려줘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려줬어도 남의 집에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밖이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심 씨는 말을 하면서도 시선이 며느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에 멈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쏘아붙이던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상황은 심 씨로서도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핀잔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심 씨가 하는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눈초리는 사나웠습니다. 현우는 잘 지내지? 손자의 안부를 묻자 며느리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고 소파에 기대어 반쯤 누워있던 자세는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손자도 아닌데. 뭐? 남의 자식은 못 키우는 거라면서요? 현우가 인혁 씨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면 어머니 손자도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심 씨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며느리. 그걸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입을 다물었고 둘 사이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수 집에 있었네. 왜 전화 안 받았어? 초인종도 누르셨다는데. 아, 아까 내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몰랐어. 태연하게 대꾸하는 며느리. 밥 차릴까? 어머님이 못 싸우셨네. 며느리는 심 씨가 가져온 갈비를 꺼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 밥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착한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마음 한구석이 싸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도 며느리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나 보다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만나게 되면 아들이 없을 때마다 어찌나 차갑게 구는지 차라리 원수에게 더 친절할 듯 했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자 이런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 보내게? 결혼 기념일이잖아. 살갑게 굴지도 않는다며? 차차 가까워져야지 어쩌겠어. 심씨는 아들 며느리의 결혼 기념일에 며느리 앞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회사에서 누가 귤을 2박스나 줘서요. 1박스 드리려고요.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다며 갑작스럽게 심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귤을 받아들었는데 때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가 전화를 했네. 웬일로 며느리가 심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았나 싶었습니다. 심씨는 받은 귤을 김치냉장고에 옮겨 담으며 스피커폰을 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심씨도 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불편해요. 저는 우리 현우한테 상처 준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의 아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죠. 심씨는 며느리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에 담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 줄은. 심씨의 그동안의 노력은 며느리의 말대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그 당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심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할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상처를 주려거든 심한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듣게 하기 싫어 그나마도 참았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으면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둘 셋이 씻는 것 아니고 딱 하나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충격은 아들이 더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심씨는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가 나름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심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수가 전혀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심씨도 아들 마음 어지럽히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면 언젠가는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 굳이 알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심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건 어때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심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심씨 또한 며느리와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앞으로 살 날이 긴데 이런 사이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심씨만 홀로 아들네 가족과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것 보기엔 심씨에게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행을 가잔다고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심씨에게 말을 걸 수 있었겠죠. 심씨는 이참에 며느리와 제대로 회포를 풀고자 했습니다. 저녁에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애기가 아빠를 쏙 빼닮았네. 횟집 주인이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심심하니 조금 씁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젊은 부부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심씨를 대했습니다. 그 모든 게 심씨의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잠깐 봐주세요. 저기에서 현우 먹일 과자라도 좀 사올게요. 아들은 손자의 손을 심씨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얼떨결에 손자의 손을 잡은 심씨.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에 보이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현우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가셨네. 심씨가 아이에게 말을 걸자 아이가 좋다고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핏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심씨가 한가롭게 주변을 돌아보던 순간 손자가 심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현우야. 손 놓으면 안 돼. 심씨와 손자 옆을 지나쳐서 굴러가고 있는 공을 보더니 쫓아가려는 손자. 그런 손자를 붙잡으려고 심씨가 다급히 뛰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마음에 얼른 손자를 잡아당겼는데 그 힘에 모시겨 함께 넘어지고 말았죠. 현우야, 괜찮아? 심씨가 감싸서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목청 놓아 울어댔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바닥에 쓸렸는지 살짝 까져 있었습니다. 심씨의 상황은 오히려 좋지 못했는데 손바닥이 온통 생채기가 나 있었고 피도 흐르고 있었죠. 현우야, 그런데 마트에서 나오며 그 장면을 보았는지 멀리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보더니 심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뿌리쳤어. 어른이 애 힘 하나 못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 아이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신 거잖아요. 연수야, 왜 그래? 안 다쳤으면 됐지. 아들도 다가와서 아이를 살피더니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피도 안 나네. 피가 중요해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차에 치이면 어쩔 뻔했어. 아들은 울먹거리는 며느리와 통곡하고 있는 손자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상처를 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긴팔을 입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팔 전체가 쓰렸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윗도리를 을 벗어보니 생각했던 대로 한쪽 팔이 전부 쓸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욕실에서 씻느라 보지 못했고 며느리는 그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어쩐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닌 심씨의 마음이 닫혀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맥주 좀 사올게요.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아들이 셋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시자며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는 의미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통화 좀 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 그때 휴대폰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휴대폰도 두고 나간 듯 했습니다. 혹시나 호텔을 못 찾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심씨가 깊게 잠든 손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골목을 빠져나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서 그냥 쌩 까고 살고 싶어. 그 여자가 내 아들도 피눈물 나게 했잖아. 어리다고 귀가 없니?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인혁 씨 때문에 억지로 여행 따라온 거야. 야,
그렇다고 맘대로 쌩까고 살 수가 있어? 누군 안 그러고 싶냐? 나중에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려면 아예 연 끊고 살 수는 없어. 뭐? 그렇다고 내가 설설 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외아들이라서 상속은 우리만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분풀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뭐가 못돼? 못된 건 그 여자지. 그러게 누가 결혼 반대하래?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 그래. 여자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줄 거야. 며느리가 말하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심씨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심씨는 큰 충격에 빠져서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야, 맥주를 사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심씨를 증오하고 있는 줄은 아들도 모르고 심씨도 몰랐습니다. 결국엔 심씨가 뜻을 꺾고 며느리를 받아들였으니 말이죠. 심씨에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걸 마음에 품고 안갚음을 했던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건 무리인 듯 했습니다. 심씨는 말없이 호텔로 올라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더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녀가. 너도 들었다시피 이렇게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현우 엄마랑 살고 싶은 거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올라온 며느리도 말이 없었죠. 어쩌면 심씨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더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심씨는 혀를 찼습니다. 참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이렇게 대해서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자신이 있나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능력이 좋아서도 있지만 며느리도 아들의 안정적인 배경을 보고 결혼 결심을 했을 텐데 그 배경이란 건 심씨 부부가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집과 차, 나중에 물려줄 재산. 그것들은 심씨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었죠. 현우 엄마가 그랬지. 현우는 내 손주가 아니고 남이니까. 손주라고 부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현우 엄마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게 맞는 말 같다. 안 보이는 곳에서 홀대하고 뒤에서 심호 욕하는 게 무슨 이런 게 가족이야. 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남에게 내 재산 나눠줄 생각 없어? 인혁이 너희 살고 있는 집도 돌려주고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서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은 말아라. 결혼 반대한 걸로 안갚음하면서 통쾌했니?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인혁이 너도 부모 그늘이 없어도 현우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여전히 부모 품속에서 살길 바라냐.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수야,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며느리는 입에 꿀을 바른 듯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리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재산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연 끊고 살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 같이 잘 지내보고 싶어요. 아들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심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부모 그늘이 없어진 아들과도 잘 살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심 씨에게 전화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심 씨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애 딸린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런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니?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마음 좀 곱게 먹으세요. 어머님 아들이 저랑 살겠다는데 분풀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이 정도 조건 남자들 세 곳에 써요. 그러면 그런 남자 만나지. 왜 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 이혼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이혼이 죄냐고요. 내가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면 인혁 씨도 당장에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알아요? 그렇게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줘요? 돈 가지고 사람 갖고 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인혁이는 아니. 내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어쩌냐, 인혁이는 이혼남 돼도 너랑은 다르지. 능력도 좋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애도 없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이혼이 아니라 인성이 문제였어. 그러자 말도 못할 폭언을 퍼부어대는 며느리. 한참을 다 들은 뒤에 심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들에게 녹음된 목소리를 전송해 줬습니다. 아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아들은 정말 이혼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애를 안 가진 게 차라리 다행인가 싶었죠. 하지만 심 씨는 아들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조차 끝까지 심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말이죠. 언제고 또 그럴 수 있는 자식이었고, 이제는 부모가 간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아들 인생 알아서 살게 냅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심 씨는 아들에게 집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러라고 하고 심 씨가 아들에게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들이 2번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니 차라리 요즘 사람들처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는데 이내 고개를 저어서 머릿속에서 아들을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이혼녀를 만나든 애가 10 딸린 여자를 만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끄는 게 아들에게도 심 씨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